전쟁은 외교의 실패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아 사람들을 비극으로 내모는 전쟁의 결말은 그저 고통이 전부죠. 역사는 승리자에 의해 쓰이고 패배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충돌이었던 1, 2차 세계대전. 이 전쟁에서 패전국의 말로는 과연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전쟁이 과연 필요하길까? 라는 전쟁 발전론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쟁으로 얻게 된 것도 굉장히 많지만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엔 죽음과 슬픔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과거 가장 거대한 전쟁이었던 1,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의 결말은 어떠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914년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당시는 한창 산업발전이 왕성하던 시기였지만 항공기나 장거리 타격 무기가 전무해 전선의 군인들 위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관총의 발전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학살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 지옥을 직접 겪지 못한 국민들은 전쟁이 피부로 와닿진 않았겠죠. 하지만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편하진 않았는데요. 우선 전선에 있는 군인들을 더 먹이기 위해 자국민들의 식량을 줄여야 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겨울에는 순무만 먹으며 버텨야 했는데 이를 순무의 겨울이라 불렀습니다. 물론 순무뿐만 아니라 빵도 만들어 먹었지만 이 빵은 순무보다도 열악했는데요. 밀가루가 부족하다 보니 톱밥과 콩가루를 섞어 빵을 구웠으며 분필가루를 넣어 빵을 하얗게 만들기도 했죠. 이렇게 사람이 먹어도 괜찮나 싶은 음식을 먹으며 오로지 전장에서 피땀 흘릴 아들과 남편들을 위해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1918년 11월 11일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죠. 전쟁이 끝난 이후 평화조약의 명목으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이 조약은 이름만 평화인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승전국들은 먼저 독일의 땅을 가져갔습니다. 로렌 지역을 프랑스에게 양도하고 벨기에와 폴란드 지역의 독일 땅을 돌려줬으며 이 밖의 많은 지역도 독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얼마 보유하지도 못했던 식민지도 당연히 포기해야 했죠. 그리고 독일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엄청난 규모의 전쟁 피해 배상금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승전국에게 무려 1320억 마르크를 줘야 했는데 전쟁 이후 어차피 독일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될 것이기에 이를 금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독일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금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 다시 영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군력을 박살내버렸으며 육군 규모는 10만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당연히 전차와 전투기도 보유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도 폐지했으며 프랑스 국경에는 병력 배치를 금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범 인사를 양도하는 등의 수많은 제약과 배상 내용이 있었죠. 이는 독일이 일어설 수 없도록 밟는 것을 넘어 아예 무너뜨린 수준입니다. 이후 독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전쟁은 끝났지만 순무만 먹던 가난은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전사자의 가족들은 슬픔과 좌절을 맛보며 무너져 내렸고 경제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이들은 직장도 구할 수 없는 채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며 독일인들의 마음속엔 증오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증오감은 독일을 세뇌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패전과 베르사유 조약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독일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덕대심과 복수심 그리고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명분으로 다시 하나로 뭉쳤습니다. 나치를 중심으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한 채로 군대를 확장했고 또다시 전쟁을 준비해 두 번째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전쟁의 결말 역시 독일의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지난 1차 대전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대전은 민간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2차 대전은 민간인 사상자가 군인보다도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1차 대전 이후 항공기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전장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후방의 도시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된 것이죠.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후방의 국민들은 안전이 위협받자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는데요. 군인 가족들만 두려워하던 세상은 모두가 벌벌 떨며 자신의 목숨을 챙겨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군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다 보니 국민 모두가 적국에 대한 분노로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승전국의 여론은 독일을 짓밟아 없애버려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죠.
이후 독일의 주권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으로 인해 4개로 쪼개 분할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주범이었던 나치 정권은 완전히 박살나버렸고 주동자들은 전범 재판에 회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2번이나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킨 독일을 혼내주기 위해 모겐소 계획을 실행했는데요. 독일의 뛰어났던 공업 기술을 몰락시키고 농사나 짓고 자기 밥 먹기에도 바쁜 농업국가로 전락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독일의 발달한 공업지역인 루르 지역의 시설을 철거했으며 이 지역을 독일에게 빼앗아 국제산하기구의 관리를 받도록 처리했습니다. 또 뛰어난 과학자와 기술자, 군사전술가들을 승전국으로 데려갔는데 이 중엔 달에 사람을 보내려는 계획인 아폴로 계획을 이끈 베르너 폰 브라운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때 미국, 영국, 소련 등 승전국으로 넘어간 수많은 독일의 기술자와 과학자들은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이끌어냈으며 이렇게 쌓은 기술은 미래 냉전 시기 기술 경쟁의 초석이 되었죠. 미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독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미국 군대가 나라를 통치하는 군정기까지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군은 해체되어 사라졌으며 국가적으로만 몰락한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 개개인도 무너졌습니다. 순모라도 먹으려면 후방의 민간인이라도 건재해야 하지만 모든 걸 부숴뒀으니 집부터 다시 지어야 할 판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벌어집니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각자 자기 편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했는데요.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점령한 지역을 통합해 서독을 만들었으며 소련은 자신이 점령한 동독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을 다시 성장시키는데 미국은 마셜 플랜이라는 정책을 시행하며 무너진 유럽과 서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수많은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서독은 경제 규모 3위까지 부상하게 되죠. 경제가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공업력과 기술들도 함께 성장해 다른 나라에서의 입지 또한 매우 확고하게 다져놓았습니다. 한편 2차 대전의 또 다른 패전국인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핵폭탄 2방을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었지만 100만이 넘는 소련군이 만주부터 밀고 내려오니 독일처럼 나라가 분할될까 두려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한 번도 일본인 대중 앞에 나서서 연설이나 선언을 해본 적 없었던 일왕이 라디오에서 직접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며 패배를 인정했죠.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통해 군국주의를 철폐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뉘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 이전의 일본 영토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독일과 비슷하게 전범자들은 처벌받았고 군대는 해산되었으며 공업시설의 상당 부분은 해체되고 이런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재벌들의 재산도 몰수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이 다 때려 부쉈기 때문에 더 해체할 시설이 없기도 했지만 그나마 남아있던 시설도 다 해체되었죠. 얼마나 많은 시설이 부서졌을까요? 핵을 맞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정말 도시가 지워졌으며 그리고 일본의 심장이었던 도쿄는 축구장 6,000개 넓이의 가호가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부서진 일본도 독일처럼 미군이 점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콩고물이라도 먹기 위해 소련군이 내려왔지만 생각보다 일본이 빨리 항복하는 바람에 소련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무 죄 없는 한반도에 진입해 애꿎은 우리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죠. 아무튼 전쟁 이후 일본 국민들은 수많은 폭격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각종 식민지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본토부터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서 난민처럼 들어오는 자국민들이 달갑지 않았는데 이에 본토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가까운 한반도 거주 일본인들이 가장 큰 고충을 겪었는데요. 당시 조선인들은 이때까지의 분노를 담아 각종 친일파와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산을 빼앗는 등 분풀이를 했지만 미 군정은 이런 상황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이렇게나 고생을 겪고 자신의 돈도 다 잃었음에도 차가운 대접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본토로 돌아간 각지의 일본군들은 지금까지 벌인 만행들이 본토에 알려지며 멸시를 당했고 이후로도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살게 되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일본도 전쟁에서 패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소련과 미국의 대립은 일본 역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벌어지며 일본의 상황도 180도 바뀌게 됩니다. 한반도에 제대로 된 군사기지와 항구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거점 기지로 사용했습니다. 이곳에서 각종 물자도 수송하고 또 생산도 하고 이를 한반도로 보급도 하게 되죠. 덕분에 땅의 주인이었던 일본은 전쟁 특수를 누렸는데요. 6.25 전쟁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며 경제 규모가 세계 2위까지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한 패전국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1, 2차 세계대전처럼 거대한 전쟁은 1945년 이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말 다행이지만 그 후로도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고 또 수많은 국가들이 전쟁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보통 우리는 악당은 패배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라 배웠지만 국제정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한 정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한치 앞의 상황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정의는 이기는 자에 의해 정해지고 역사는 승리하는 자에 의해 기록되죠. 결론적으로는 패전국인 독일도 일본도 현재 잘 살아가고 있지만 이는 세대가 바뀌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현 시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내일의 안위, 어쩌면 오늘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전 세계가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모쪼록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